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국내의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데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불안과 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돌아갈 곳을 잃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2주 연속 집값이 크게 하락 중인데 1차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이제 1, 2월경에 부동산 공급 문제를 포함한 2차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합니다. 만일 정부의 끈이 느슨해진다면 부동산은 다시 불타는 화마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좌우 경력을 무시하고 집값을 잡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면 되겠습니다. 서울아파트 대재앙 초단기 급락 중 부동산 왕부자 되는 6가지 방법. 여러분들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왜 하락하면 그럼 내가 뭘 해내냐, 내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잡지 말라는 거지, 앞으로 집을 영원히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단순 위안만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값 하락장에는요 5천만 원, 1억 이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수도권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폭락의 물결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단기, 중기, 장기 전망적인 요소. 우리가 흔히 어떤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 중기, 장기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전망 1에서 2년 집값 하락. 여러분들 단기 전망 1에서 2년 측면을 봤더니 집값이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래량 어떻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이제 분양보다 오히려 매수를 선호해야 하는데 분양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세값이 지금 상승 중인 것은 집값 상승의 요인하고도 이렇게 맞닿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하락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기 전망 2에서 4년 경제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합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부동산 정책, 솔직히 정부를 아직까지 저는 못 믿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자,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추가 대책까지 나온다면 이제 완벽하게 정부를 믿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 정책을 지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이 커서 안 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부동산으로 보면 사람이 119에 실려가서 지금 거의 뭐 죽을 단계예요. 죽을 단계. 심장이 멎을 단계인데 무슨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런 증거를 지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살려놓고 봐야잖아요. 집값이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무슨 대책을 아껴놓습니까? 다 쏟아 부어야지. 제 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정부가 다 쏟아놓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집값 잡을 생각이 정말로 있는지 약간의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가 대책을 좀 보자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값 추락은 아마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서울의 주택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 주택임대 사업자 이 사람들 매물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인들, 외국인들의 매입의 어떤 계단을 훨씬 더 높여서 차단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장기 전망 5에서 8년 역시 집값 하락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부동산 사이클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고요. 시세는 지금 상승폭이 큰 폭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아마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라. 입지, 타이밍, 상품입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다 알죠? 천만에요. 자, 잘 보세요. 이 3가지는 우리가 자주 읽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입지는 강남과 서울이 제일 좋습니다. 강남, 서울 인접지역이 또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강남 쪽이 가까운 게 좋아요. 서울보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서울, 전철 시간, 전철로 얼마나 걸리느냐. 직주 근접,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좋겠죠. 자, 이 10분 이내 역세권, 미래 호재, 입지 상승하는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이나 강남에서 가까운 곳 또는 서울이나 강남 그 자체,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시점은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서 강남이나 서울이 더 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조정을 할 때 잡거나 아니면 완전 바닥장에 잡거나 그걸 선택해야지 지금은 안 됩니다. 타이밍,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잡아요. 제가 이제 타이밍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입지는 바로 여기가 맞아요. 근데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지금처럼 상투장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 집값이 폭락한 바닥, 그리고 일시적 조정장의 급매, 나는 빨리 잡아야 한다는 사람은 일시적 조정장에 잡으세요. 상승폭이 적은 곳, 호가 실거래보다 낮은 부동산, 지금 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불과 대책이 나오기 전에 11월, 12월 정말 높았잖아요. 그때 잡는 사람보다는 지금 잡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은 일반 아파트까지 크게 확대된 건 아닌데 이제 지켜보세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입지와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 상품이 나쁘면 꽝입니다. 경쟁력이 높은 아파트 대단지로 고르는 게 좋아요. 꼭 대단지가 아니라도 최소 300세대 이상은 돼야겠죠. 황금성 높은 아파트, 그 다음에 거품이 낮은 아파트 상품, 아무리 비싸더라도요 거품이 지나치게 높으면 결국은 꺼지게 돼요. 호재가 많은 아파트, 폭락 후에 폭등해서 신고가를 찍을 아파트, 즉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잡을 때는 입지, 타이밍, 상품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시점에서 잡아야 돼요. 만약 경기도 구석을 잡거나 지방의 어느 곳을 잡게 되면 타이밍, 상품은 좋을지 몰라도 입지가 나쁜 거잖아요. 지금 강남을 잡게 되면 입지,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정말 안 좋잖아요. 하나라도 안 좋으면 큰일입니다. 자, 잡았을 경우 평생 마음고생하는 부동산이 뭐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게 이거예요. 별표. 자, 반대로 말하면 꼭 잡아야 할 것, 이해가셨죠? 잡았을 때 마음고생을 하는 부동산, 이거의 반대는 잡아야만 하는 부동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상투장에 내 집 마련, 똘똘할수록 폭락 위험성이 있다. 지금 제일 안 좋은 것은 상투장에 내 집 마련, 똘똘한 아파트를 잡는 게 최악이에요.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전철에서 10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 특히 경기도는요 이제 전철 근처 도보 10분 밖은 보지도 마세요. 이런 곳들 집값 못 갑니다. 진짜로 좀 새 거래도 못 가요. 자, 그 다음 대신에 서울은 조금 예외적인 면이 있어요. 서울은 지정학적으로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철이 들어갈 것이고, 설령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 폭등락하다가 우상향할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달라요. 지방은 더 그렇고요.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부동산,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까워도 강남 거리를 우선으로 따지세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도 위험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외에 모든 부동산, 이 통건물, 단독 건물이라든가 다가구 통건물 외에 뭐 빌라를 잡는다든가 다세대를 잡는다든가 오피스텔 다 큰일 납니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마찬가지.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역시 아파트일지라도 뭐 300세대가 꼭 기준만은 아니지만 별로 세대수가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상투장에 내 집 마련, 똘똘할수록 폭락 위험.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속도 좀 낼게요.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하며 하락장에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폭락을 합니다. 투자이든 실거주이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승장에는 거래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하므로 신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에서 20% 호가가 높았어요. 일반 아파트는 이제 호가가 많이 내려왔고 아직은 실거래가보다는 좀 더 높은 매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일부 재개발들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6년간 두세 배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요, 여기에서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러한 신념 제가 저번에 여러 번 깨드렸잖아요.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큽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남 한강 고가 아파트 위험하다.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개포동 7단지 34평. 2007년에 13억 8천짜리가 2013년에 7억 5천으로 폭락했어요. 거의 50% 폭락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왜? 꼭지에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요. 지금도 꼭지예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리라는 보장 없어요. 자, 근데 역삼동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자, 2007년 5억 6천짜리가 5억 4천이에요.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왜? 얘는 별로 뛰는 게 없으니까. 이해가셨죠? 전철에서 10분 이상 거리, 부동산. 다만 서울은 전철에서 멀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멀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서울은. 언젠가는 전철이 들어갈 텐데, 날개를 달 수 있으니까. 자, 10년 전보다 부동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질 않아요. 경기도는 땅이 넓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은 인구 감소. 왜 삽니까, 지방을? 실거주로만 사세요, 지방은. 투자 목적으로는 아예 접근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크게 떨어져요. 당연히 전철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걷기 귀찮은 게 아니라 출퇴근 그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에도 불편하고. 하락장에 매도가 되지 않아 유망지역 바닥시대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바닥장에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안 팔리니까.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도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강남 3구 쪽으로의 거리가 멀다. 전철 타고 와도 한참 간다. 이것은 별로 안 좋다고요. SRT, GTX는 자, 정거장 2개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0분 정도 도보도 괜찮습니다. SRT, GTX는. 서울과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은 이 시점에서 안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할 때 잡으면 좋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성공역의 용인 수지구 쪽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앞에 풍도청역, 수지구청역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뭐 상현 광교 쪽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매가가 성공역에 가까운 거 7.72억. 뭐 7.28억, 8.18억, 7.99억 하다가 좀 먼데 보세요. 7.5억, 6.8억, 4.4억 위에도 6.2억, 6.1억 어때요? 전철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금 똑같은 평형에서 가격이 확 차이가 나죠. 예를 들자면 이제 거리가 먼데 갑자기 8억 있다. 얘는 아주 새 건가 봐요. 이런 건 폭망한다고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지금은 이쪽에 또 전철이 들어가면 모를까 들어갈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설령 오래된 아파트를 잡더라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가까운 것들이 좋습니다. 어정쩡한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헌 아파트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피해라. 보시면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닙니다.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과의 거리이며 접근이 먼 곳은 불리합니다. 자,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의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비선호합니다.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이 전망이 밝습니다. 강남 성향이 강한 판교, 분당, 위례, 가밀, 과천시 정보타운, 평촌, 분양을 받던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이런 곳들이 전망이 밝습니다. 강남 적성이 강한 단지와 SRT, GTX는 대형 호재겠죠. 자, 그리고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이 강남이나 강남에서 가까운 서울 또는 경기도는 안전지대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렇게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와 도쿄 일대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도쿄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곳 중심에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천시, 뭐 성남시, 그 다음에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구, 그 다음에 용인시, 안양시 이 정도가 지금 강남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격이 벌써 보면 이 순서대로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다 강남 쪽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강북 쪽은 없잖아요, 별로. 뭐 파주시내, 고양시내, 아니면 양주시내 보이지도 않잖아요. 김포시내 이런 곳은 강남 쪽이 아니라서 그래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하남시도, 구리시도 강남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실히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더 벌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 이번에는 강남을 떠나서 이제 서울 전체 실거리가 먼 곳은 피하십시오. 자, 역으로 말하면 가까운 곳으로 매수하세요. 자, 제가 여기 서울 웬만하면 서울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너무 비싸니까 굳이 추천하면 노도강이라든가 뭐 금강구라든가 이런 데 사이드 쪽 추천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 다음에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있어요. 최소한 이 안쪽에서 잡으세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포천, 파주, 양평, 동탄, 봉담, 송산, 안산, 인천 벌써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보지도 마시고요. 자, 특히 투자 목적에서는 그래서 이 서울은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 강남 성향은 좀 더 한참 밑으로 내려와도 돼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탄력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 팔리지도 않아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서울이나 강남에서 먼 지역들은요 진짜 안 팔려요. 소형도 안 팔려요. 소형도. 서울 중심 원을 그려 원이 커진 곳들, 이게 원이 이렇게 커진 곳들, 이렇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원이 크잖아요.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음으로 분리. 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은데 이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더 땅이 크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거리가 큰 것들은 안 좋다.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밖은 신중히.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 직주 근접 아파트 단지로 접근해라. 자, 아파트 단독 다가구 위에 모든 부동산은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수할 것은 아파트입니다. 대형 아파트, 즉 단지 수가 많은 곳들. 뭐 헝거리도 괜찮아요. 특히 새 아파트 아니면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곳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자, 이건 통건물이라 괜찮아요. 그 위에 비아파트.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초역세권 직주근접 미래호재 핵심 상권일지라도 비아파트는 피하라. 즉 여기 가깝고 직주 근접이고 미래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파트가 아닌 것은 피하세요. 자, 잡아서는 안 될 아파트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1위 순서대로 해요. 기획부동산 토지 아예 전화 받지도 마세요.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문자 막 수십 번 보내는데 왜 그러세요? 자, 세 번째, 상가. 상가 보지도 마요. 이제는 상가 가지고 월세 받는 세대 끝났어요. 특히 테마형 상가. 네 번째, 빌라. 재개발 외에는 보지도 마세요. 신축 빌라 위험합니다. 호텔 등 특수상품, 오피스텔,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도 안 좋아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황금성도 없고 투자성도 없고 물량은 넘쳐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회비용을 못 살려요. 안 팔리니까 뭐 살릴 수가 있어야지. 안정성도 떨어져요. 차라리 이런 거 갖고 있느니 무주택이 낫습니다. 됐죠? 자, 지금 전문가들 막 집사라고 해놓고 이런 거 팔아먹어요. 이런 거. 아파트도 막 상투 있는 거 막.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는 피해라.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요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안 팔려요. 얘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저걸로 보세요. 오피스텔로. 이해가셨어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등은 안 팔리는 것은 아예 비선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홀로 부동산은요 노후화될수록 더 안 좋아요. 재건축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다른 거하고 겹살이 붙어야 하는데 누가 껴줄 수나 있을지 모르죠.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 황금성 있는 것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 아직은 완전히 부동산이 꺾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갈아타세요. 아파트로. 비싼 걸로 갈아타지 말고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야 나중에 하락장에 팔리든지 갈아타기를 하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것도 빨리 갈아타세요. 한 500세대, 600세대 이런 것들로. 자, 송파동 가락 맨션 31평 1988년에 입주했고 936세대 대단인데 얘 2013년에 5억 5천이었던 게 지금 12.6억입니다. 어때요? 거의 2배 한참 이상 2배 반 가까이 뛰었죠. 근데 자, 이제 나홀로 아파트 보자고요. 송파동 현대 33평 243세대네요. 똑같이 2013년에 얘 5억 2천 가격도 3천밖에 차이 안 났어요. 2013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가격 보세요. 게임이 안 되죠. 이거 제가 실거래에서 직접 뽑은 거예요. 미치겠죠? 자, 12.16 효과 후속대책 발표, 경실련,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집값 안정 의지와 자질분석 검증. 아시아타임즈. 맞아요. 집값 안정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봐야겠죠. 12.16 대책 이후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비율 반토막 났다. 지금 거래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곳곳 위기 시그널. 지금 글로벌 부동산이 좋지 않아요. 기관 투자 더 민감하게 지금 움직여야 할 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2.16 부동산 대책 입법 총력전, 국회 통과 불투명.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대요.
자, 이번에 종부세 오리자니까 반대한답니다. 찍지 마세요. 집값에 아무튼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찍지 마시라고요. 무주택자 여러분들 한 남았잖아요. 한. 아셨어요? 왜 반대합니까? 그동안 집값 그렇게 돈 벌었으면 종부세라도 많이 내야지. 자, 어느 당인지는 아시죠? 뉴데일리. 그 다음에 부동산 안정 어렵다. 12.16 후속대책 가능성 높아. 이뉴스 투데이. 지금 후속대책 당연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거 잠자는 보장 없어요. 40명 한꺼번에 내려와 유튜브가 찍어준 아파트 싹스 이랬대요. 자, 참 이런 사람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정부는 안 잡아가고. 자, 물론 하락장에는 찍어줄 수 있어요. 왜? 하락장에는 오히려 집을 잡아주는 게 국자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집값 때문에 버블 생기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12.16 대책 효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 제동, MBC 뉴스.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12.16 약발? 과천 아파트값 결국 꺾였다. 2대1. 그동안에 승승장구, 아마 경기도 1위, 수도권 서울까지 포함해서 거의 1위권을 달리고 있던 과천이 완벽하게 꺾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천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2, 3억 낮춘 강남 재건축 급매물 가격 하락 계속 될까? 2019년 아파트 매매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요. 대전 유성구가 1등이에요. 2019년. 자, 대전 중구, 서울 광진구, 대전 서구, 서울 송파구, 서울 금천구, 경기 과천, 부산 수영구 이 순서입니다. 급매물 나오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지금 잠실주공 21억 넘었던 게 19억대로 나오고 20억이 넘었던 게 19억 음마아파트, 반포주공 20억 넘었던 게 21억 정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 실거래가보다도 이 급매물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호가보다 낮은 게 아니잖아요. 자, 호가에 비해서는 어떤 아파트는 5억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도 나왔죠. 2020년 주택시장 5대 변수, 바로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대출 규제, 고가주택 위축, 풍선효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분양가 상한제, 청약시장 과열, 공급 위축 우려, 금리, 저금리 시장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 아파트가 뛸 수 있다. 거시경제, 근로경제 침체, 자산시장 타격이 우려됩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거래 침체. 뭐 침체되면 어떻습니까? 추가 대책이 나와야죠. 그래야 집값을 확실히 잡죠. 2020년 주택 공급 전망. 이제 20년 여러분들 이제 20년 이후가 문제예요. 20년, 19년, 20년까지는 괜찮은데 20년 이후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값은요 아이러니하게 12, 13, 14, 15년 이때가 제일 물량이 없었어요. 집값이 바닥이었을 때 그때는 공급도 적었는데 자 언론에서 공급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요 반토막도 안 돼요. 그때는 무슨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았나요? 아 그때는 그 대기업 다닌 사람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반토막인데 왜 공급 부족이란 말 안 하고 새 아파트 부족이란 말 일치 안 합니까? 그때 집값이 바닥인데다가 더군다나 물량도 거의 없었는데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양호해요. 무작정 공급 부족이래요. 그건 집값을 이제 일반인들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빨리 잡게 해서 집값이 뛰게끔 하려고 하는 언론인이나 건설사나 기득권들의 수작.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다고 이걸 다 무시할 게 아니라 뭐 임대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매물을 계속 토해내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냥 당근만 줘서는 되겠어요? 채찍질도 해야죠. 다음에 안 토해내면 당신들이 이제 보유세 뭐 주택 수대로 누진세로 수십 배 때린다 이런 엄포를 놔야 토해내죠. 그리고 솔선수범 해야지 본인들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와 서울 핵심 개발 산마청용. 자 여러분들 이 분양단지 좀 알아주세요. 강남 개포 자 좀 여기에다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을 텐데 이 부분 올해 아주 유망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산마청용이 뭐냐면 삼성동, 그 다음에 마곡, 청량리, 그 다음에 용산, 이걸 산마청용 그래요. 이곳이 자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 거래 추이와 급락하는 시세. 지금 여기 보세요. 확 줄지 않았어요?
지금 2019년 12월 17일부터 20년 1월 2일 지금 어떻습니까? 9억 이상이 됐던 15억 이상이 됐던 지금 전반적으로 확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12.16 대책 상승폭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값. 여기 보시면 지금 하늘 높이 계속 치렀다가 뚝 떨어지고 이번 주에도 뚝 떨어졌어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선거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여기 보시면 뭐 총선 때 올랐고 대선 때 떨어졌고 총선 때 뭐 보합, 대선 때 보합, 뭐 총선 때 보합, 대선 때 올랐고 총선 때 떨어졌고 대선 총선 보합에서 약간 올랐고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봐도요. 보면 이게 서울 지역이 꼭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 다 포함해가지고 선거한다고 해서 집값이 뛰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이건 없어요. 불규칙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선거는 집값과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들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집값이 대세하락으로 장기간 전환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부추기는 유튜버나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한 매도가가 거친 이후에 금매를 잡아야 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하락장 터널을 따라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상대적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